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저밖에 모르는 남편과 사랑스러운 아이들, 다정한 시아버님과 형님, 많은 가족들과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고 있는 저에겐 딱 하나의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고요? 바로 저희 시모입니다. 지금도 시모만 떠올리면 저절로 한숨이 쉬어질 정도인데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어릴 적 아버진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사장님이셨고, 엄만 부지런한 아버지와는 다르게 사치가 심한 사람이었어요. 허구한 날 아버지가 벌어온 돈을 펑펑 쓰면서 자식들에겐 관심도 주지 않고 본인을 꾸미는데 여념이 없었던 그런 분이셨죠. 그런 엄마를 보고 아버지 매일같이 화를 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언제까지 그렇게 살 작정이야? 애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 매일같이 돈 쓰고 돌아다니고 술이나 마시고. 제발 적당히 좀 해. 당신이 그렇게 살면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 당신이야말로 적당히 해.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아. 잔소리 좀 작작하라고. 그리고 애들은 지들 알아서 잘 크는데 내가 왜 신경을 써야 되는데? 부모님은 매일같이 소리를 지르며 싸웠고 가끔은 너무 심하게 싸워 경찰이 오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들을 보며 저와 오빠는 방 안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없이 눈물만 흘렸죠.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아버지 회사에도 위기가 찾아왔고 회사 문을 닫는 일은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열심히 애쓰셨지만 결국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회사는 6개월 만에 문을 닫게 됐습니다. 아버지 회사가 문을 닫자마자 엄만 아버지에게 이혼을 선언했어요. 우리 이제 갈라서자. 같이 살아야 할 이유가 없네 이제. 당신 나 알지? 하루도 돈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인 거. 서로 여기서 깔끔하게 헤어져. 오케이? 아버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은 제가 9살이 되던 해 이혼을 했고 저희 남매는 아버지의 손에서 자라게 됐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이혼한 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돈 많은 다른 남자를 만나 새 살림을 차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고 저와 오빠를 낳아준 친엄마지만 정말 쪽팔린다. 절대로 엄마처럼은 살지 말아야지 다짐을 하게 됐답니다. 아버진 회사가 망한 후 이삿짐 센터에서 이삿짐을 나르는 일을 시작하셨어요. 다시 밑바닥부터 시작하기로 하신 거죠. 누가 해도 고된 일이었기에 아버진 항상 집에 들어오시면 앓는 소리를 내면서 주무셨고 어느 날은 계단에서 미끄러져 정강이가 잔뜩 쏠린 채 집에 들어오신 날도 있었어요. 그런 아버지를 보며 저희 남매는 항상 아버지의 팔다리를 주물러 드렸고 다치고 들어오신 날엔 연고를 발라드리기도 했습니다. 온몸에 파 쓰며 반창고며 이러다가 몸이 남아나질 않겠어요, 아빠. 이런 걸 보고 영광의 상처라고 하는 거야. 너네를 열심히 키웠다는 증거 아니겠냐. 아빠가 이렇게 다쳐도 너네만 건강하고 예쁘게 자라주면 아빠는 그걸로 됐어. 언제나 슈퍼맨처럼 강하게 저희 남매를 지켜주신 아버지 덕에 오빠도 저도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고 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2학년이 되었을 무렵 저희 가족에게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어요. 아빠가 이혼한 지 6년 만에 새엄마라는 존재가 생긴 것이었죠. 처음엔 새엄마가 생기는 걸 반대했었습니다. 난 아빠 재혼하는 거 반대야. 엄마 같은 사람이면 어떡해. 엄마처럼 맨날 살림 다 때려부시고 돈 막 쓰고 돌아다니고 그런 사람이면 어떡할 건데. 연수야, 아빠가 만나는 분은 엄마랑은 다른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어? 아빠가 만나는 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리고 또 아버지가 그런 사람을 만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았지만 아버지의 말을 듣고도 제 걱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이 가짜 모습인진 아무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 걱정은 새엄마를 처음 마주하던 날 경계심으로 드러나게 됐어요.
안녕? 네가 연수니? 아빠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 아줌마, 저 알아요? 언제 봤다고 친한 척이래? 어? 연수야, 어른한테 친한 척이라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엄연히 새엄마로 들어오실 분인데 새엄마라고 불러드려야지. 새엄마는 무슨 새엄마? 언제 봤다고 새엄마인데? 정연수,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아빠가 어른한테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냐? 아휴, 자기 애한테 왜 그래? 오늘 처음 봤는데 당연히 새엄마라고 하면 거부감부터 들지. 애가 저렇게 나오는 게 당연한 거야. 연수야, 괜찮아. 편한 대로 불러. 어? 아버진 한 번도 저한테 인상을 쓰거나 언성을 높인 적이 없었는데 새엄마라는 사람 앞에서 퉁명스럽게 대꾸하자 처음으로 제게 화를 내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괜히 질투도 나고 새엄마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만나니 쉽게 적응이 되질 않더라고요. 그날 이후 새엄마는 아버지와 혼인신고를 마친 후 함께 살게 됐습니다. 새엄마는 매일 아침마다 교복을 예쁘게 다려주고 아침 밥상을 차릴 때면 제가 좋아하는 반찬으로만 올려놓는 등 계속해서 저와 친해지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전 그 모습을 정말 필사적으로 밀어내고 거부했어요. 누가 교복 다려달라고 부탁했어요? 안 다려주셔도 되니까 제 교복 건들지 마시고 저 원래 아침 안 먹으니까 헛수고하지 마세요. 야, 정연수, 너 왜 거짓말해? 너 삼시세끼 다 챙겨 먹잖아. 아침 안 먹고 가면 집중 안 된다면서 아침밥은 꼭 먹고 가는 게 왜 거짓말을. 오빤 조용히 해. 그리고 어느 날은 학교에 다녀왔는데 이상하게 방이 깨끗하게 치워져 있는 겁니다. 원래 썼던 물건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지 않고 널브러뜨려 놓곤 했었는데 먼지 한 톨 없이 깔끔해져 있더라고요. 누가 봐도 새엄마가 치워둔 것 같았죠. 기분이 좋아야 할 일이었지만 저는 괜히 짜증이 올라와 새엄마에게 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줌마가 제 방 청소하셨어요? 잠깐 들여다봤는데 정리가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치웠는데. 저 누가 제 방에 들어와서 물건 함부로 만지는 거 제일 싫어해요. 앞으로 제 방에 함부로 들어오지 마세요. 문을 잠가놓고 살든가 해야지. 짜증나서 살겠나. 미안해, 연수야. 앞으로 방에 있는 물건 함부로 안 건들게. 이렇게 새엄마를 밀어내는 저와는 달리 오빤 새엄마와 정말 잘 지냈습니다. 새엄마가 차려주는 밥상을 세상 누구보다도 맛있게 먹었고 둘이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붙어만 있으면 아주 웃음꽃이 활짝 피더라고요. 그리고 새엄마가 가족이 된 지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오빤 조용히 제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야? 내가 뭘 어쨌는데. 언제까지 새엄마한테 그렇게 할 거냐고. 이제 마음 좀 열 때 되지 않았어? 계속 아줌마라고 부르는 건 좀 아니지 않아? 뭐라 부르든 말든 그건 내 마음이잖아. 새엄마도 친엄마처럼 될까봐 불안한 네 마음 이해 못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새엄마 마음 따뜻하고 정말 좋은 분이셔. 네 걱정도 많이 하시고. 하나도 안 궁금하니까 오빠나 실컷 엄마라고 불러. 내가 뭐라고 부르든 참견하지 말고. 그 시기에 하필이면 사춘기까지 찾아와 저는 꽈배기 마냥 한없이 베베 꼬이고 비뚤어지고 있었습니다. 죽어도 마음을 열 수 없을 것 같던 새엄마와 가까워지게 된 건 그로부터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여느 때와 같이 자전거를 타고 등교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하필 늦게 일어나 평소보다 속도를 내어 자전거 페달을 밟던 그 순간 느린 속도로 골목을 지나가던 차와 부딪혀 교통사고가 나게 됐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아 병원에 실려가 간단한 치료를 받고 누워있는데 어디선가 우당탕 소리가 들리더니 누가 제 이름을 애타게 부르는 게 들려왔습니다. 연수야, 연수야. 선생님, 저희 연수 어디 있어요? 애타게 부르는 눈물 젖은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새엄마였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의 안내로 절 찾아온 새엄마의 얼굴은 눈물로 아주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새엄마는 제 몸을 이곳저곳 만지더니 이내 절 끌어안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다행이다, 다행이야. 이만하게 천만 다행이다, 연수야. 많이 놀랐지? 아프진 않고? 네,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생명엔 아무런 지장이 없었지만 사고의 충격으로 다리 인대가 늘어나게 되어 병원에 잠시 동안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새엄만 모든 일을 뒤로 미룬 채 단 1분 1초도 자리를 비우지 않고 저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해 주셨어요. 밥도 물도 약도 일일이 다 떠먹여 주시면서 말이죠. 그리고 어느 날은 새엄마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일부러 자는 척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을 보시곤 얼굴을 살살 어루만져 주시면서 혼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연수는 언제쯤 엄마를 엄마라고 불러줄까? 엄만 그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도 엄만 기다릴게.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연수가 엄마라고 불러줄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래도 연수는 누가 뭐래도 세상에 단 하나뿐인 엄마 딸이니까. 아휴, 예쁜 내 새끼.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 울컥하고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뒤늦게 깨달았어요. 새엄마를 마음으로 받아들일 준비는 진작 다 되어 있었고 그걸 계속 부정해온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렇게 저는 천천히 눈을 뜨고 새엄마의 손을 잡으며 엄마라는 말을 처음으로 내뱉었습니다. 엄마, 어머, 연수야, 일어났어? 미안해, 엄마 때문에 깼지? 근데 방금 뭐라고 한 거야? 엄마라고? 자는 척하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 얘기 다 듣고 있었어요. 엄만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한테 많은 걸 해주시려고 했는데 전 심술맞게만 굴어서 너무 죄송해요, 엄마. 저는 몸을 일으켜 새엄마의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새엄마도 절 꼭 끌어안아 주셨어요. 그제서야 저는 새엄마에게 솔직한 제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친엄마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겨서 쉽게 마음을 열 수가 없었어요. 친엄만 일주일에 수도 없이 경찰이 찾아오게 만들었고 욕짓거리 하면서 집안 살림을 다 때려 부수곤 했어요. 그래서 새엄마도 언젠가 저희 가족을 배신하고 떠나버리겠지. 그래서 우릴 또 불행 속으로 밀어 넣어버리겠지 생각했어요. 그래서 계속 마음을 못 열고 방황했던 거였어요. 죄송해요, 엄마. 괜찮아, 연수야. 사람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엄만 다 이해해. 언제가 됐든 마음을 열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다린 보람이 있네. 고마워, 예쁜 내 딸. 이렇게 다 얘기해줘서. 저희는 그날 모든 마음을 털어놓고서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소리 없이 울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새엄마를 아주마가 아닌 진짜 엄마로서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먹었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엄마와 급속도로 가까워지면서 그동안은 몰랐던 엄마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뜨개질을 참 잘하는 분이었습니다. 목도리를 만들어야겠다 하면 3-4시간 안에 길다란 목도리 하나를 뚝딱 만들어내셨고 모자를 만들어야겠다 하면 금세 예쁜 털모자가 완성되곤 했어요. 입원을 해 있는 동안 엄마는 제게 예쁜 모자와 목도리 그리고 털장갑을 만들어 안겨주셨습니다. 게다가 어느 날은 창가 쪽에 앉아 계시는 환자분께서 과일을 건네주시더니 저와 엄마를 번갈아 보면서 이렇게 말해주셨어요. 엄마랑 딸내미가 아주 판박이네. 똑 닮았어 아주. 모녀끼리 사이가 좋으니 얼굴도 닮아가나 보다. 참 보기 좋으네. 그쵸? 매일 딱 달라붙어 있으니까 얼굴이 더 닮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새엄마를 진정한 엄마로 받아들였고 마음을 완전히 열 수 있었습니다. 퇴원을 할 때 온 가족이 함께 병원으로 왔는데 예전과는 다르게 부쩍 친해지고 스킨십까지 하는 저희 모녀를 보면서 아버지랑 오빠는 그저 흐뭇한 미소만 지어 보였어요. 그리고 원래는 새엄마 편을 들어주지 않았었는데 새엄마랑 가까워지고 나서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 편을 들게 됐답니다. 엄마, 고기 반찬 없어요? 반찬이 영...
아이고, 엄마가 어제 장 보면서 산다는 걸 깜빡했어. 내가 맛있는 갈비 구워줄 테니까 오늘은 있는 걸로 먹자. 어? 고기 없으니까 밥상이 영 심심하네. 오늘은 고기가 먹고 싶은 날이었는데. 오빠가 무슨 주상전화야? 임금님도 반찬 투정은 안 하겠다. 오빠가 음식하는 것도 아니면서 뭔 불평불만이 그렇게 많아. 그 나이 먹고도 반찬 투정하는 거야? 날 좀 본받으란 말이야. 얼렐레? 너 뭐 잘못 먹었냐? 언제부터 엄마 편 들었다고? 난 계속 엄마 편이었거든? 한 번만 더 반찬 투정하면서 툴툴거려봐. 아주 그냥 투덜거리지도 못하게 입을 꼬매버릴 거니까. 오빠 나 알지? 나 한다면 하는 사람인 거. 진짜 한 번만 더 투덜거리면 반지꼬리 가지고 와서 입 꿰매버린다? 그래. 군말 없이 먹으라니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사랑 가득한 저희 남매가 아무 탈 없이 잘 자라는 동안 부모님에게도 작은 변화들이 찾아왔습니다. 오빠가 대학에 들어가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무렵 아버지는 이삿짐 센터에서 일을 하시다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원룸, 투룸 위주로 이사를 진행하는 작은 이삿짐 센터를 차리게 됐고 엄마는 지인을 통해 작은 전통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시작하게 됐어요. 엄마가 생선을 팔기 시작하시면서 저희 집 밥상에도 다양한 생선 요리가 정말 많이 올라왔는데 특히 엄마가 해주신 갈치조림과 고등어구이, 동태찌개 같은 요리들은 말이 필요 없을 정도였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 직장을 다니는 성인이 된 저에겐 작고 소소한 취미 하나가 생겼습니다. 바로 엄마가 만든 생선 요리에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면서 수다를 떠는 것이었어요. 아버지와 오빠는 술 자체를 마실 줄 몰랐기에 엄마와 함께 한잔하는 것이 소소한 낙이었답니다. 엄마가 만들어준 매콤한 갈치조림을 먹으면서 씁쓸한 소주 한 잔을 탁 털어넣으면 지상 낙원이 따로 없었어요. 같이 술잔을 기울일 때면 엄만 항상 제게 언제쯤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지 만나는 사람은 없는지 물어보곤 하셨습니다. 딸, 요새 만나는 사람 없어? 요즘 젊은 친구들은 다들 연애하고 돌아다니느라 바쁜데 우리 딸은 그런 것도 없네. 엄마, 언젠가 내 옆에 백마탄 왕자님 같이 멋진 사익감 짠하고 나타나면 그때 정식으로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주세요. 엄만 내가 어떤 사익감을 데리고 왔으면 좋겠어요? 돈 많은 남자? 얼굴 하나 끝내주게 잘생긴 남자? 아님 피지컬이 엄청 우월한 남자? 엄만 아빠 같은 사람. 아빠 같은 사람이요? 왜요? 남잔 말이야. 책임감 하나면 돼. 인물과 돈은 언제든지 생길 수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지만 책임감은 잃어버리는 순간 끝이거든. 너네 아빠를 좀 봐. 우리 집안을 위해서 매 순간 책임감을 가지고 살잖아. 그러니까 사익감을 데려오려거든. 꼭 아빠 같은 사람을 데려오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지, 딸?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니 사뭇 아빠가 달라 보이더군요. 생각해보면 친엄마와 이혼을 하고 나서도 저희 남매를 먹여 살리겠다고 힘든 일도 마다 않고 허리와 등을 두드려가며 일을 하셨고 재혼을 하시고 나서도 다시 대표 자리까지 올라가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걸 생각하니 엄마가 말하는 그 책임감이라는 것이 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연애를 하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 뿐이죠. 만나는 사람마다 담배와 욕을 입에 달고 살고 마음대로 해주지 않으면 손을 들어올리는 사람도 있었고 과연 하늘 아래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날 수는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 무렵 오빠는 좋은 사람을 만나 장가를 갔고 집안에 새로운 가족이 된 새언니는 다행히도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짝을 만나 결혼을 한 오빠를 보니 저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까 저도 꿈에 그리던 이상형에 딱 들어맞는 사람과 연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보다 3살이 많았던 그 사람은 나무같이 우직한 사람이었어요. 힘들 땐 기대어 올 수 있게끔 품을 내어줬고 뭔가 하나를 시작하면 끝을 보려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죠. 말 그대로 아빠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는 1년 6개월 정도 연애를 한 뒤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저희 집에선 두말할 것 없이 남편을 정말 좋아했어요. 엄마가 말한 아빠 같은 남자가 딱 저런 사람이야. 남자가 저렇게 진중한 맛이 있어야지. 아유, 우리 딸내미는 언제 결혼하나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우리 집에도 좋은 사윗감이 들어왔구나. 남편이 인사를 드리고 난 이후 저도 시댁으로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시누이는 캐나다에 살고 있어서 상견례 때 한국으로 오기로 했어서 시부모님만 따로 만나 뵙게 됐어요. 아버님께서는 환히 웃으며 저를 진심으로 맞아주셨는데 시모는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지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냅다 반말을 하더라고요. 아휴, 우리 영훈이랑 1년 반 정도 만났다고 그랬나? 얼마 만나지도 않았구만. 혹시 사고 친 건 아니지? 아니에요, 어머님.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 뭐 아니면 됐고. 그나저나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시니? 아버진 작은 이삿짐 센터를 운영하고 계시고요. 어머닌 근처에 있는 전통시장에서 생선 장사하고 계세요. 뭐? 이삿짐 센터? 시장에서 생선을 팔어? 우리 집안이 아주 폭삭 망하긴 했나 보다.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가난한 집안이랑 사돈을 맺고 예전 같았음 우리 집안 쳐다도 못 봤을 텐데. 내 팔자야. 아유, 말년 팔자가 더러우니 며느리 복도 없네. 당신 예비 며느리 앞에서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말 좀 가려서 하지 못해? 내가 뭐 틀린 말 했수? 그리고 식도 아직 안 올렸는데 며느리 무슨 얼어 죽을. 엄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처음 보는 사람한테 하실 말씀은 아니죠. 얼른 연수한테 사과하세요. 사실을 말해도 난리네 정말. 그래, 뭐 기분 나빴으면 미안하게 됐다. 오늘은 아무래도 날이 아닌 것 같으니까 다음에 다시 데리고 올게요. 연수야, 일어나. 데려다 줄게.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당황스러운 마음을 뒤로한 채 남편과 함께 급하게 집 밖을 나섰는데 저희를 따라 나오신 아버님께서 제 손에 10만 원을 쥐어주시며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이 당황스러웠죠? 내 마누라라지만 가끔 저렇게 행동할 때마다 정말 한숨이 절로 나온다니까. 이걸로 우리 아들이랑 맛있는 거라도 사 먹어요. 오늘 힘들게 왔을 텐데 맛있는 거 하나 먹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보내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아버님. 돈 안 주셔도 괜찮아요. 끝끝내 아버님은 제 손에 돈을 쥐어주셨고 저희는 아버님이 주신 돈으로 근처 고깃집으로 들어가 가볍게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술을 기울이면 진심이 저절로 나온다고 하잖아요. 남편은 그동안 제게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가정사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진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회사 대표 자리에 계셨어. 우리 가족은 평창동에서 시가 30억짜리 주택에 살았었고 우리 가족은 아버지 덕분에 온갖 걸 다 누리고 살았어. 아버지가 고용한 운전기사에 집안일은 가정부 아주머니가 다 해주셨거든. 덕분에 엄마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온갖 호의호식은 다 누리고 살았어. 정말? 평창동이면 정말 어마무시했겠는데? 근데 우리 아버지 회사가 기울어지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지. 집도 팔고 차도 팔고 그때 지금 집으로 이사 오게 된 거야. 원래 부잣집 사람들이 한순간 망하면 미쳐버린다고들 하잖아. 엄만 그때 그 기억에서 못 벗어나고 계신 거야. 결국 회사는 부도가 났고 아버진 이전에 거래하시던 거래처에 들어가 직원으로 일하고 계셔.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서.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많이 힘드셨겠다, 아버님도. 아버진 가장이니까 견딜 수 있다고 하시는데 답답한 건 어머니지. 언제까지 저러실런지 한숨밖에 안 나와. 일이라도 좀 해보시면 좋겠는데 그것도 하기 싫다고 하시고. 아무튼 자기가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힘들면 꼭 말하고. 알겠어. 힘들면 말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남편에겐 이렇게 말하긴 했지만 사실상 남편과 시아버지가 시모와 조금이라도 비슷한 사람이었다면 저는 아마 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했을 거예요.
길고 긴 사연을 듣고 나서는 시모의 상황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됐고 우여곡절 끝에 상견례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상견례 땐 아버님과 남편 그리고 캐나다에서 온 시누이까지 합세 시모에게 신신당부란 건지 제가 처음 인사를 갔을 때처럼 행동하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뭐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건지 계속해서 똥 씹은 표정을 짓고 한숨을 푹푹 내쉬기도 했습니다. 저 사부인 어디 불편한 곳 있으세요? 아까부터 한숨을 땅이 꺼져라 푹푹 내쉬고 계시길래. 아, 저희 집사람이 속이 조금 불편한가 봅니다. 항상 소화가 안 되고 답답하면 한숨을 내쉬는 버릇이 있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시모는 상견례 자리에서까지 굳이 불편함을 드러냈어요. 아버님이 아니었다면 상견례의 분위기도 완전히 싸해질 뻔했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저희는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됐고 부모님께서 집사하는 데 쓰라며 1억을 보태주신 덕분에 제가 모아놓은 돈과 남편이 모아놓은 돈 그리고 대출을 조금 껴서 나름 괜찮은 평수의 신혼집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결혼 직후 허니문이 생겨 큰아들을 낳았고 2년 후 작은 아들을 낳아 온전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항상 아이들을 데리고 갈 때마다 아버님께선 눈에 하트를 붙여두시고서는 저희 아이들을 굉장히 예뻐해 주셨고 캐나다에 살고 계시는 신우도 한국에 올 때마다 보행기며 유모차며 아기옷이며 온갖 것들을 저희 부부에게 선물해 주곤 했어요. 아버님도 형님도 그리고 저희 부모님과 오빠도 저희에게 뭐 하나라도 더 해주지 못해 난리였는데 딱 하나 시모만 저희에게 뭔가를 받아내려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용돈이 있었어요. 예, 내가 이런 말하면 좀 쪼잔해 보일 것 같아서 말 안 했는데 너 다달이 주는 용돈 말이다. 너무 적다는 생각 안 드니? 네? 저흰 딱 적당하다고 생각했는데 30만 원이 부족하신 거예요, 어머님? 그걸 말이라고 하니? 30만 원을 누구 코에 갖다 붙여? 너 솔직히 말해봐라. 나한텐 꼴랑 30만 원 주면서 너네 부모님한테 용돈도 얹어주는 거 아니야? 궁금하시면 통장 내역이라도 공개해드릴까요? 됐다. 내가 네 통장 봐서 뭐하니? 긴 말할 필요 없고 오늘 40만 원 통장으로 더 보내라. 그리고 앞으로 다달이 내 용돈은 70만 원으로 보내주고 30만 원은 너무 적어. 그이 혼자서 일해서 벌고 있는데 어떻게 다달이 70만 원을 드려요. 정 그러시면 이번 달에 70만 원 더 보내드릴게요. 그럼 딱 100만 원이니까 충분히 쓰시겠죠? 그리고 이번 달에 아껴 쓰시다가 다음 달에 30만 원 보내드리면 안 쓰신 돈까지 합쳐서 넉넉하게 쓰실 수 있잖아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냐? 주기 싫으면 차라리 주기 싫다고 말이라도 하던가. 돈 아끼려고 하는 거 다 보인다. 이래놓고 지네 부모가 돈 더 달라고 하면 군말 없이 덥석덥석 주겠지. 하여튼 간에 며느리란 것들은 원. 결혼할 때 남편과 양가 부모님들께 다달이 30만 원씩 용돈을 드리기로 합의를 본 부분이었기에 시모의 막무가내 행동이 굉장히 어이가 없었어요. 너무 당연하게 70만 원씩 내놓으라고 맡겨놓은 것처럼 얘기를 하니 줬던 30만 원도 도로 뺏고 싶었습니다. 시모의 욕을 들어주지 않으니 그날 밤 또 전화가 오더라고요. 너 내가 40만 원 더 보내라고 했지? 내 말이 우습게 들리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방식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안 드리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남편이랑도 이미 얘기 다 끝났고요. 왜요, 어머님? 뭐 문제 있으세요? 아유, 됐어. 너랑 대화를 할 바에야 벽이랑 말하는 게 낫겠구나. 그날 이후 저를 향한 시모의 쪼잔한 복수가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은 갑자기 대낮부터 대뜸 전화가 와서 제게 대뜸 어이없는 시비를 걸더라고요. 너 왜 나한테 전화 안 하냐? 어머님, 이틀 전에 저희 통화했잖아요. 이틀 전? 다른 집 며느리들은 1시간에 한 번씩 전화한다더라. 그렇게 하는 건 기대도 안 한다. 적어도 전화 매일매일 해야 정성 아니냐? 아유,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애돌보랴 집안일 하랴 너무 바빠서요. 자주 전화드렸어야 했는데 서운하셨다면 죄송해요. 내일부턴 전화 매일 해라.
난 24시간 내내 깨 있으니까 시간 가릴 것 없이 전화해. 내가 지켜볼 거야.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정말 매일같이 시모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했던 것처럼 낮이고 밤이고 새벽이고 시간을 가리지 않고 전화를 걸기 시작했고 어느 날은 자정쯤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오늘 연락드리는 걸 깜빡해가지고 이제 연락드려요. 근데 목소리 들어보니까 주무시고 계셨나 봐요. 예, 넌 휴대폰 시계도 안 보니? 지금 시간이면 당연히 잘 시간이지. 생각이 있어 없어? 전에 분명 어머님이 24시간 내내 일어나 계시니까 낮이고 밤이고 새벽이고 전화해도 괜찮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전화드린 거였는데 아휴, 요즘 불면증 때문에 겨우 잠들었는데 너 때문에 다 깼다. 됐고 전화 끊어라.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새벽 2시에 전화를 걸었는데요. 전화를 받지 않길래 받을 때까지 전화를 거니 수화기 속에서 짜증 가득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야, 너 정말 미쳤니? 지금 새벽 2시야, 새벽 2시. 애들이 이제서야 잠이 들어서요. 저도 일찍 전화드리고 싶었는데 상황이 안 됐던 걸 어떻게 해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애기들은 원래 잠들랑 말랑할 때 소리 내면 다시 깨는 거.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요. 너 딱 봐도 일부러 이러는 거구나. 맞지? 내가 시험 맞을 좀 했다고 지금 복수하는 거지.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세요. 복수라뇨. 전 어머님이 괜히 서운해하실까봐 이 시간에라도 전화드린 건데 안 그러면 내일 전화해서 불같이 짜증내실 거잖아요. 아휴, 어떤 정신 나간 애가 새벽 2시에 안부 전화를 해? 앞으로는 용건 있을 때만 전화하고 새벽에 절대 전화 걸지 마라. 알겠냐? 시모는 제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고 생각한 건지 매일같이 전화를 걸지 말고 이제는 용건이 있을 때만 전화를 하라고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 어느덧 시모의 생일이 며칠 앞으로 다가온 날이었습니다. 대뜸 시모가 제게 갖고 싶은 것이 있다면서 전화로 주절주절 말을 늘어놓더라고요. 너 요새 제네시스 신형 나온 거 알지? 디자인이 굉장히 예쁘게 빠졌더라 얘. 내 친구가 이번에 이걸로 바꿨는데 아주 승차감이 장난이 아니더라니까. 아, 그러셨구나. 친구분이 되게 비싼 차를 뽑으셨네요. 좋은 차 뽑으셨으니까 오래 타고 다니시겠다. 그걸 보고 내 차 보니까 얼마나 형편이 없든지 명함도 못 내밀 정도라니까. 벌써 산지 10년이나 됐어, 10년. 그 정도면 똥차 아니냐? 바꿀 때 된 거 같지? 그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어머님? 제네시스 신형으로다가 차 한 대 깔끔하게 바꿔주라. 별로 비싼 거 아니니까 그 정도는 바꿔줄 수 있지? 여러분도 아시죠? 국내 차 중에서 제네시스는 굉장히 비싼 측에 속한다는 거. 게다가 신형이라면 8천만 원에서 1억은 기본으로 드는 차종인데 그걸 선물로 사달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대출금을 갚아나가고 있는 아이 부모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제네시스 신형을 사주겠어요? 어머님은 새 차를 사달라고 통보를 하고 제 대답도 듣지 않은 채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었기에 저는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이 일에 대해 말했고 남편은 얼굴을 쓸어내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답이 없네, 답이 없어.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전화해서 단호하게 말씀드릴게. 남편은 한동안 계속 화를 내더니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말이죠. 원래 화를 잘 내지 않는 남편이었는데 정말 어지간히 화가 많이 났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화를 낸 일이 사건의 발단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시모의 언쟁 다음 날 남편이 출근을 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시모가 저희 집으로 찾아와 깽판을 치기 시작했어요. 넌 대체 우리 애한테 뭘 어떻게 말했길래 착한 내 아들이 나한테 저렇게까지 소리를 질러? 너 우리 아들이랑 내 사이 이간질하려고 아주 작정한 거지? 그런 거지?
어머니께서 무리한 욕을 하신 거 맞잖아요. 저희가 몇 천만 원 뛰어넘어서는 몇 억짜리 차를 어떻게 무슨 돈으로 사드려요? 그럼 빚이라도 내서 사드려 하는 거예요? 무리? 무리? 야, 나 몇 년 전에 2억짜리 벤츠를 타고 다닌 사람이야. 그까지 제네시스가 뭐라고? 과거를 보지 말고 현재 보셔야죠. 지금 과거를 살고 계신 게 아니잖아요, 어머님. 못 배워먹은 거 티내냐? 이래서 가정환경이란 교육이 중요하다는 건데 어디서 어른한테 한마디도 안 지고 대들어? 됐다. 넌 앞으로 나한테 어머님이라 부를 생각도 하지 마라. 시모는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듯 계속해서 고함을 빽빽 지르다 현관문을 걷어차고는 나가버렸습니다. 아이들은 너무 놀라 울음을 터뜨리고 있고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다 싶었어요. 본인이 더 이상 어머니라고 부르지도 말라고 했으니 그 말을 잘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남편도 불어 연락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로부터 이틀 정도가 지나고 주말이 찾아왔어요. 평화롭게 남편과 아이들을 놀아주면서 쉬고 있는데 엄마에게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더라고요. 연수야, 오늘 엄마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감기 걸린 건지 내 몸이 영 안 좋네.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라니까. 알겠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엄만 원래 도와달라는 부탁을 잘 하지 않으시는 분이었는데 그날따라 몸이 편찮으셨는지 조금만 도와줄 수 있겠냐고 하시더군요. 저는 애들을 남편에게 맡겨둔 채 버스를 타고서 엄마가 계시는 시장으로 부랴부랴 향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착을 하니 시장 안에 커다란 고성이 오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싸움이라도 났나 싶어 인파를 비집고 들어간 순간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소리를 지른 사람은 다름 아닌 시모였고 그 앞에서 엄마가 고개를 숙인 채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상황을 몰랐던 저는 옆에 있던 행인분께 상황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어이없어 하시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기 생선 파는 이모가 소리 지른 아줌마 보고 반갑다면서 손을 내밀었는데 뭔 다음에 안 될 게 다 한 것 마냥 꽥 하고 소리를 지르더니 비린내가 나니 마니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 있지? 보아하니 생전 시장이라고는 안 와본 사람 같은데 여긴 대체 왜 왔대? 시모는 매일같이 마트나 백화점에서 장을 보던 사람이었는데 왜 시장에 와 있는지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 많은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 언쟁을 벌이는 엄마 시모에게로 다가갔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 시간에 여기 왜 있냐? 여기서 뭐 하시는 거냐고요? 여기 사람들 몰려있는 거 안 보이세요? 니네 엄마가 감히 날 만지잖니? 생선 만진 손으로다가 오늘 모처럼 내가 아끼는 향수 뿌리고 왔는데 더러운 생선 잡내 다 배게 생겼다고? 그거 좀 잡는다고 냄새 안 배겨요. 고작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 엄마한테 이 난리를 피고 계신 거예요? 뭐? 엄마? 야, 입은 삐뚤어져서도 말은 바로 해야지. 내가 뭐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아니? 니네 아빠 능력 없어서 친엄마 도망가고 계모 밑에서 자랐다면서? 나 다 알아. 계모한테 엄마라니 누가 보면 나 아주 엄마인 줄 알겠다.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아니, 아직 다 안 했다. 어린 게 어디서 어른한테 눈을 새파랗게 뜨고 못 배워 먹은 거 집에 들이는 게 아니었는데 너 들어오고 나서부터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시모는 분에 못 이겨 저를 확 밀쳤고 저는 그대로 엄마가 팔고 계시던 생선 바구니 위로 나동그라졌습니다. 우당탕 소리를 내며 넘어지던 그 순간 뒤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어요.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네가 감히 내 딸을 밀쳐? 엄마가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오시더니 팔고 계시던 생선 중 가장 큼지막하고 튼실한 갈치 한 마리를 골라 시모를 향해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미치려면 곱게 미칠 것이지. 어딜 남의 집 귀한 딸내미한테 손을 대? 너 오늘 아주 임자 잘 만났다. 어디 오늘 너 죽고 나 한번 살아보자. 아이 무식한 여편네가 갈치로 사람을 두들겨 팬다 동네 사람들. 여기 무식한 여자가 사람을 죽이려고 하네. 아이고.
엄마를 말리는 사람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큼지막한 갈치로 최소 7대, 8대 정도는 흠씬 두들겨 팬 뒤 엄만 바닥에 쓰러져 움찔거리고 있는 시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얘를 배 아파 낳진 않았어도 마음으로 낳고 키운 내 새끼야. 나도 아까워서 손 하나 못 대는 내 딸내미를 네가 뭔데 함부로 대해? 나 우리 딸한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절대로 가만히 안 둬. 그게 나라님이라고 할지라도. 이 옷이 얼마짜린 줄 알아? 너 같은 것들은 쳐다도 못 보는 건데 생선 냄새 다 뱉잖아. 이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그래, 안 갈 거면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선 비린내 다 퍼지게 만들어줄게. 갈게요. 간다고요. 그만, 제발 그만. 엄마가 한 번 더 갈치를 들고 시모를 향해 휘두르자 시모는 온몸을 막는 신용을 하면서 꽁지가 빠져라 도망갔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한심하던지. 그렇게 상황은 정리됐고 엄마는 바닥에 넘어진 저를 데리고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다친 곳은 없었지만 넘어지면서 근육이 좀 놀란 것 같다며 휴식을 좀 취하면 괜찮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들과 남편이 급하게 병원으로 도착했고 엄만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자네 엄만 정말 뭐하는 사람이야? 아까 우리 시장에서 아주 한바탕 난동을 부리고 갔네. 얼마나 소리를 질러대던지 아주 온 시장 바닥이 다 울릴 정도였어. 여태까지 우리 딸내미가 그런 여자한테 목 같은 대우받고 살았을 거 생각하면 아주 이가 팍팍 깔려. 계속 이 따위로 살게 할 거면 차라리 갈라서게. 정말 죄송합니다, 장모님.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지. 할 말이 없어야 하고 말고. 한 번만 더 이런 일 생기면 그땐 바로 이혼시킬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날 저녁 남편이 시댁에 가서 한바탕 하고 온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선 제게 고개를 숙이며 연신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저는 당연히 괜찮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죄가 없었으니까요. 일이 발생한 지 이틀 정도 지났을 무렵 아침, 아버님과 시모가 함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시모는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아버님은 시모에게 큰 소리로 윽박을 질렀습니다. 새아가 화 풀릴 때까지 싹싹 빌면서 사과해. 사과 안 하면 나 지금 바로 이혼 도장 찍으러 갈 거야. 아가, 미안하다. 그날 일은 내가 진심으로 사과하마.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그러니까 용서해 줬으면 좋겠구나. 사람 마음 다 찢어놓고서 미안하다 사과하면 끝인 줄 아세요? 사과 필요 없으니까 돌아가세요. 얼굴 보기도 싫어요. 이 말을 내뱉자마자 시모는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통곡을 해야 할 사람은 시모가 아니라 저였는데 말이죠. 예, 제발 말이라도 용서해준다고 하면 안 되겠냐? 네가 용서 안 해주면 네 시아버지가 나랑 이혼하겠단다. 우리 영훈이도 날 평생 안 보겠대. 그리고 솔직히 나도 네 친정엄마한테 갈치로 맞아서 이렇게 다 긁혔잖아. 이렇게 보면 너도 나 용서해줘야 맞는 거 아니냐? 누가 보면 저희 엄마가 이유도 없이 갈치 들고 때리신 줄 알겠어요. 저희 엄만 그저 사돈 만나서 반갑다고 손잡은 거였는데 어머님이 소리 지르고 난리치신 거잖아요. 됐고요. 그 진심 없는 사과 듣고 싶지도 않으니까 제발 나가세요. 저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서 시모를 그대로 돌려보냈고 아버님은 제가 시모를 용서해 줄 때까지 집으로 찾아와 용서를 빌게 만들었습니다. 용서를 받으러 오고 그 모습을 보지 않고서 돌려보내는 걸 5일 정도 반복했을 때쯤 여느 때와 같이 시모와 아버님이 함께 찾아왔고 저는 현관에 시모를 세워둔 채 아버님만 조용히 불러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어머님이 아무리 울고불고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하셔도 제 마음은 쉽게 풀릴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시간 좀 주세요. 그리고 이혼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아버님의 아내고 저희 남편의 엄마잖아요. 저 때문에 이혼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 내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구나. 많이 상처받았지? 정말 진심으로 미안하구나, 아가. 그 뒤 더 이상 시모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듣기론 심경의 변화가 생긴 것인지 아니면 뭐 때문인지 몰라도 학원이 밀집된 건물에서 건물 청소를 하고 있다고 해요. 아마도 아버님께 한 소리를 제대로 들은 것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간간히 저한테 문자가 오기를 1,000원짜리 하나 버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고, 제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하다, 이런 문자의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전 그 문자에 답장을 하지 않았지만은요. 시아버지 남편을 생각하면 이제는 시모랑 좀 잘 지내볼까 생각도 들지만 친정 엄마 저한테 했던 걸 생각하면 고민이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오빠 부모님, 형님 남편, 아버님과도 잘 지내고 있지만 딱 한 사람, 시모와는 여전히 관계가 그대로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비우는 연습은 평화로운 삶의 기초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이 들어 이렇게 조심스럽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곧 시모의 생일이 찾아와서 한 번은 달라진 게 있는지 보고 오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뭐가 어떻게 됐든 간에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길고 긴 사연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